기원전 18년 한반도 중부 한강 유역. 두 형제가 북쪽 고구려를 떠나 새로운 꿈을 향해 남아 있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왕자들의 도망, 아니면 새로운 왕국을 꿈꾼 야심찬 도전. 형 비류와 동생 온조, 그리고 두 왕자의 어머니 소선호. 선택의 순간 운명은 갈렸고 700년을 이어갈 위대한 왕국 백제가 탄생했습니다. 지금부터 백제 건국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기원전 1세기 북방의 고구려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남쪽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이끈 것은 두 형제 비류와 네, 알겠어요. 모두 온조였습니다. 빨리 가요. 이 여정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권력 다툼과 생존을 위한 선택,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야망이 뒤섞인 대장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 건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고구려의 건국자 주몽에서 시작됩니다. 주몽은 북부여에서 남쪽 졸본부여로 도망쳐온 영웅이었습니다. 졸본부여의 왕은 주몽의 능력을 인정하여 자신의 둘째 딸과 혼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공주에게는 이미 전 남편 우태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으니 바로 비류와 온조였습니다. 주몽은 이 형제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 소선호는 단순한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졸본부여 족장의 딸로서 막대한 재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선호의 재력과 지원이 없었다면 주몽은 고구려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주몽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으며 고구려 건국의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소선호의 내조 덕분에 주몽은 왕업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몽이 북부여에 두고 온 전처의 아들 유리가 갑자기 고구려로 찾아온 것입니다. 주몽은 유리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를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정처럼 보였지만 소선호와 비류, 온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비류와 온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리가 태자가 된 이상 자신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형제는 어머니 소선호와 함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기원전 18년 비류와 온조는 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소선호는 자신의 재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아들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하들도 많았습니다. 오간, 마려 등 고구려의 유능한 신하들이 두 형제와 함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18년 봄 고구려를 떠나 남쪽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북쪽의 추운 땅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산과 강을 넘고 낯선 부족들의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몇 달의 여정 끝에 그들은 미추홀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인천 지역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바다와 가까운 평야 지대였습니다. 두 형제는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다음 행보를 계획했습니다. 미추홀에 정착한 후 형제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형 비류는 바다와 가까운 이곳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는 미추홀이 교역에 유리하고 바다를 통한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동생 온조는 더 남쪽 한강 유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온조는 한강 유역이 넓은 평야와 풍부한 수자원으로 농경에 유리하며 방어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온조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신하들과 함께 남쪽을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강을 따라 내려가며 적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강 남쪽의 작은 산성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은 비옥한 평야였고 강은 풍부한 수량을 자랑했습니다. 신하들은 이곳이야말로 나라를 세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위례성, 백제 최초의 수도가 될 곳이었습니다. 온조는 형 비류에게 함께 위례성으로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비류는 거절했습니다. 비류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고 바닷가에 남아 자신만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형제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온조는 남쪽 위례성으로,
비류는 북쪽 미추홀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두 형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기원전 18년 가을, 온조는 위례성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십제라고 불렀습니다. 10명의 신하와 함께 세운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온조는 궁궐과 성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 농사를 짓게 하고 군사를 조련했습니다. 한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는 풍부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고 온조의 나라는 빠르게 안정되어 갔습니다. 한편 비류는 미추홀로 돌아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닷가의 땅은 염분이 많아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물도 짜서 마시기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비류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동생 온조가 세운 나라가 잘 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던 비류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동생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가 수치스러웠습니다. 결국 비류는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비류가 죽자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온조에게로 향했습니다. 온조는 형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땅을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로써 온조의 나라는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비류의 백성들이 합류하면서 온조는 나라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의미에서 백제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백개의 제후라는 뜻으로 많은 부족들이 모여 만든 나라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십제는 백제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것이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왕국의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백제가 세워진 한강 유역에는 이미 마한이라는 연맹 세력이 있었습니다. 마한은 54개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한 세력으로 그 중 목지국이 맹주였습니다. 온조는 마한의 목지국 왕에게 예를 갖추고 땅을 받아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한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온조는 조용히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외교적으로는 겸손하게 처신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화했습니다. 온조는 효율적인 통치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구려에서 배운 통치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신하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관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군사 조직을 체계화하고 세금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작은 부족들과 동맹을 맺거나 복속시키며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백제는 단순한 부족 국가에서 점차 조직화된 고대 국가로 발전해 갔습니다. 백제 건국 초기, 온조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북쪽에서 말갈족이 자주 침입해온 것입니다. 말갈은 기마 민족으로 전투력이 강했습니다. 온조왕 3년, 말갈군이 대규모로 침입했습니다. 아직 군사력이 약했던 백제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온조는 신하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정면 대결보다는 지형을 활용한 방어, 전략을 택했습니다. 온조는 말갈군을 좁은 골짜기로 유인했습니다. 산악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말갈의 기마병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백제군은 높은 곳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말갈군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퇴각했습니다. 이 승리는 백제에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온조는 이후 성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군사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온조왕 13년, 백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초기에 한강 북쪽에도 거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조는 최종적으로 한강 남쪽, 하남위례성을 확고한 수도로 정했습니다. 한강 남쪽은 방어에 유리했고 농경지가 더 넓었습니다. 또한 남쪽으로의 확장에도 유리했습니다. 이 결정은 백제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백제가 강성해지면서 마한과의 관계가 미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한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백제가 이제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마한의 목지국은 백제의 성장을 경계했습니다. 온조는 여전히 마한에 조공을 바치며 형식적인 신하 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점차 독립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는 훗날 백제가 마한을 통합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온조는 외교와 군사력을 병행하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한강 유역의 작은 부족들을 하나씩 복속시켰습니다. 일부는 혼인 동맹으로, 일부는 무력으로 흡수했습니다. 온조왕 8년에는 말가를 크게 격파하여 북방의 위협을 줄였습니다. 온조왕 27년에는 낙랑군과 국경 분쟁이 있었지만 지혜롭게 대응하여 큰 충돌은 피했습니다. 백제의 영토는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백제의 성장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경제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에서 쌀 농사가 발달했습니다. 온조는 저수지를 만들고 수리시설을 개선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풍부한 식량은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곧 국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강을 이용한 수운이 발달하여 교역도 활발해졌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북방 문화와 한강 유역의 토착 문화를 융합했습니다. 고구려의 우수한 철기 기술과 군사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한강 유역 토착민들의 농경 문화와 결합했습니다. 온조는 제사 의식을 중시하여 하늘과 조상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단결과 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제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온조왕은 약 28년간 재위하며 백제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 제도를 정비하여 아들 다루왕에게 안정적으로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족장의 지위가 아니라 세습되는 왕권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온조의 왕통은 이후 백제 역사를 통해 이어지며 백제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백제의 건국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가 생긴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고구려에서 남한 세력이 한강 유역에 정착하여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문명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함께 삼국 시대를 이루며 한반도 역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한강 유역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함으로써 한반도, 중부 지역의 패권 국가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백제 건국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소선호입니다. 그녀는 고구려 건국을 도왔고 자신의 아들들이 백제를 세울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왕국의 건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여성, 고대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은 드뭅니다. 비록 기록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소선호는 백제 건국의 진정한 공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백제에는 온조 설화와 비류 설화, 두 가지 건국 설화가 전해집니다. 온조 설화는 주몽의 아들이라는 고구려 계승을 강조하며 비류 설화는 부역의 혈통을 강조합니다. 이는 백제가 단일한 혈통이 아니라 여러 세력의 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역사가들은 이 두 설화가 백제 내부의 다양한 세력과 그들의 통합 과정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결국 온조가 정통으로 자리 잡았지만 비류의 이야기도 백제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온조가 다진 기반 위에서 백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3세기에는 마한의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며 명실상부한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세기 근초고왕 때는 전성기를 맞아 고구려를 압박하고 중국, 일본과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백제는 뛰어난 철기 기술, 세련된 토기와 금속 공예, 그리고 불교와 한자를 일본에 전파하는 등 문화 강국으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온조의 건국이었습니다. 백제 건국 이야기는 여러 교훈을 줍니다. 첫째,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온조는 고구려에서 밀려났지만 그것을 새로운 왕국 건설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둘째, 올바른 장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비류와 온조의 운명이 갈린 것은 바로 입지 선정의 차이였습니다. 셋째,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온조는 형의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주변 세력들을 융합하여 더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리더십의 교훈입니다. 기원전 18년 한강 남쪽 작은 성에서 시작된 백제는 약 700년간 한반도 역사의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온조와 비류의 형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소선호가 품었던 꿈은 위대한 왕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비록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지만 백제는 한국 고대사에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풍납토성과 공산성, 부여의 유적들, 그리고 일본에 전해진 백제 문화가 그 증거입니다. 백제 건국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꿈과 도전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